안녕하세요. 예, 노인복지로 수업을 맡고 있는 노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세 번째 선생님들을 뵙게 되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선생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오프라인에서 수업하여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동안까지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노인복지로 제3장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잠깐 개론에서 좀 배우셨던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정도가 되면 이제 고령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7%에서 7%를 넘어서 14%까지를 고령 시대, 그다음에 14% 이상이 되는 시기를 이제 초고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2020년을 살고 있는 저희 나라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건가요? 잘 주시하시는 것처럼 저희 고령화 14%를 넘어서 지금 15%대를 넘어가고 있죠.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 나라 고령 인구의 숫자가 약 14.8%를 넘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2020년에는 아마 15%를 훨씬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 인구 추세의 동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 문제로까지도 번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한 걸 주시하시는 것처럼 다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사회의 가장 큰 화두죠.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일단 저출산에 관한 부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주지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통계 수치까지를 굳이 덜먹이지 않아도 우리나라 총 여성분들께서 가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연령 기간 안에 그 평생 기간 동안 아이를 낳는 인구가 이제 1명대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그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는 걸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여성 인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한 명조차도 낳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시거나 결혼을 좀 회피한다거나 연애에 따라 결혼에 따라 어떤 사회 풍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회의 흐름 때문에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를 낳는 분이 계시다 그래도 전체 평균을 내서 보면 이제 평생 동안 약 한 명 정도 0.98명을 이제 출산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약 한 명 정도 평생 동안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여성분이 평생 한 명의 아이를 두는 것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이 안 낳고 내가 내 삶을 즐기고 신랑과 아니면 주변의 어머님들, 주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게 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의 재분배 아니면 인구의 전통이나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후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다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청년 인구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소득이 줄어들고 그 소득이 줄어들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인을 부양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적으면 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아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과 자기 가족들과 노인분들 공양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 공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구들의 그 증가 속도나 아니면 인구 변화 속도의 추이를 좀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큰 사건이 났을 때 인구의 증가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늘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의 재난인데요. 이제 전쟁,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서구 유럽, 서구 중세에서도 흑사병이 생겨서 많은 인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인구 변동에 심각한 변화의 추이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세대들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후손들을 생산을 해서, 출산을 해서 인구의 변화를,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가장 비슷한 예가 어디 있냐면 6.25 전쟁 이후입니다. 1950년 발발했던 6.25 전쟁의 이후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1930년대, 40년대 일제의 수탈을 당하면서 사회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부분도 열어서 아이에 대한 출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6.25 전쟁이 남으로써 많은 인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 재건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950년대, 60년대, 또 길게는 70년대까지를 그때 출생하신 많은 그 세대의 아이들을 베이비 붐 세대다. 붐이라는 게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 그 세대의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베이비 붐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붐 세대를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통칭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세대의 출산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 세대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의 세대, 장년기 세대 중에서도 이제 노년기 세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회사에서의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아이의 출산을 다 거쳐서 아이의 독립까지, 분가까지를 맞춰놓으신 세대분들이 바로 이 베이비 붐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65세가 되면 어른이 되면 사회에서 공경을 받으시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하시는 연배셨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의학도 발달되고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노인 인구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으셔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인생이 20년, 30년을 사셔야 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노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법을 어떻게 손질을 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지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보는 가장 기초적인 세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이해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세대의 폭을 좀 줄여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무엇인지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대의 정책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 국가의 어떤 정책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정책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의 개관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비붐 세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은퇴하신 분들의 세대들, 출생 연월이 1945년, 1950년에서부터 늦으면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냐?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 출산율이 3.0 이상의 연령대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지칭한다. 이렇게 한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3.0, 꿈 같은 얘기죠. 이전에 저희 여기 선생님들이
어린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시면 마을마다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계절에 맞는 놀이를 하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시대들이 있죠. 하고 지금 학생들 보면 이제 각자 한 집에 한 명이나 두 명 나와서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 엄마 아빠 다 직장생활 하시고 경제생활 하시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학원에 맡겨지거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자의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회가 바뀌던 세대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3.0 이상이었었다. 네. 한 집안에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최소한 5가족이 구성원으로 있었던 이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940년대 후반서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이 시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 연령대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지칭한다. 이게 베이비 세대를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거죠. 코호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일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이제 보건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의미하는 코호트라는 건 집단이나 무리 등을 뜻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년대의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라는 말,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원인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쉽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좋으신 게 뭐냐면 코호트 집단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방적 관리, 집단 관리 이렇게 코호트라는 코로나 질병 때문에 집단 관리를 할 때 코호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전문 용어로서 이런 의미를 가진 코호트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코호트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무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인구들이 더 많은 인구가 있어야 지역사회를 구성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태어나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지만 그 후에는 사회의 변화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 이제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셨던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윤수년기 총장년기는 내내 파장을 거세게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았다. 왜?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 재난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 변형을 통해서 인구가 갑자기 그 중간 허리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노년기, 유년기의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청장년기에 많은 인구 집단이 재난으로 아니면 전쟁으로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 사회가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을 다음 세대, 바로 안 되니까 다음 세대로 늘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장하는 유소년기나 청장년기가 내내 굉장한 경쟁과 많은 이전까지보다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많은 인원들이 교육이나 어떤 사회활동에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경쟁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정진하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을 살아가는 부분들 이전과는 확연한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요소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로 노동력의 공급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죠. 그 후에 이제 이분들이 떨어지는 노동시장, 생산시장에서, 경제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시다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은퇴할 시기가 되시는 거죠. 기술을 연수하고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후배 세대한테 물려주신 다음에 은퇴하실 연배가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가 감소되는 거죠. 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되돌아보니까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누군가 한 분은 맞이나 장남이나 장녀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들을 위해서 내 꿈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한 그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많은 형제들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늘 조금 궁핍하거나 결핍이 좀 있으셨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성장을 해서 성장면이 되어서 사회의 기둥이 되었을 때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그 전보다는 많이 안 낳으셨던 거죠. 왜? 많이 낳으면 나도 부모님도 아이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위한 꿈들을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들의 교육이나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출산을 조금씩 줄여나가셨던 거죠.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이제 결혼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저 학대 출산율이 한 명 채 안 되는 0.98이라는 학대 출산율 기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인 역할은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을 하고 체험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그런 세대분들이죠. 바로 이제 산업체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형제들, 젊으신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의 부모님께서 이런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런 많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파란만장한 사회 경험을 하셨던 그런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역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셨고 휴일 근무, 초과 근무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셨고,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세대에 계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십니다. 또 세대 관계에서도 보시면 소비 지출 중 부모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자녀 결혼 비용 등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 아버님 세대나 아니면 저희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 세대를 보시면 부모 생활은 부모 공양을 당연히 내가 결혼하면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셨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굉장한 열을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제 말 독립기간에 독립운동을 하셨었고, 그때 배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셨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이 끝난 아픔에서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며 외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셨던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교육비 같은 소비 지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자라서 나 같은 고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신 거죠. 그래서 반면에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가장 비등한 예가 기러기아빠죠. 기러기아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나보다 더 잘 되게,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더 좋은 지역에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이곳에 남아서 돈 열심히 경제생활에서 그 남아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이 쓰시고 나머지를 다 이제 가족분한테 아니면 아이들한테 보내주기 위한 했던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도 내가 뭘 받는 것들은 자식들한테 받는 것들은 좀 기대하지 않으셨던, 세대 간의 어떤 부의 전이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대하지 않으셨던 세대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볼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2세들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삶을 생명 기간이 이제 환경이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평균 연령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많은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욕구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또한 향후에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신 거다.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2009년 아까 말씀드린 외환위기 시기죠.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더라 하는 걸 인식을 한 세대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 기업들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 공황이 IMF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 국가 살림을 운영할 정도로 어려우셨던 시기였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동안 무조건 열심히 살아오는 게 꼭 나를 위한 건 줄 나라와 경제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시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도 있고 노숙인들이나 자기라고 하는 많은 불안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때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느끼게 된 세대셨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 전망을 좀 보면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 의식에 관해서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상위는 아닌 넉넉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중간층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앞으로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연금 이후에는 마땅하게 자기 소득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못했던 세대들이 바로 미래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노인부양이나 연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배우게 될 텐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꼭 재산의 투자도 부동산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이나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 국가재정에 관한 부분,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노후 준비를 좀 딱히 많이 못하셨던 우리 사회 계층 중에서 그런 준비를 많이 못하신 세대들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기대 보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위로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 심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사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내 앞길은 내가 좀 만들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거고요. 은퇴 후 거주의 특징을 좀 보면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죠. 부동산 불패, 토지 불패 이런 신화라고까지 밀릴 정도로 아직도 저희 나라의 많은 재산들이 중산가정의 그 재산 규모를 보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된 경우들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만족스러운 처분이 어려워서 바로 이제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은퇴를 해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적 특성으로는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토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의 부유층 베이비 붐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자금 축소와 증대된 문화협력한 계류로 인해서 갈등을 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회 변화를 겪어서 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낸 주축이지만 그 변화된 주축의 열매를 따먹어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는 이만큼 높은 곳에 있는데 실제 나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생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결혼을 시켜서 아이에 대한 뒷바라지까지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고 또 내 위에 부모님에 대한 세대 공경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욕구는 그만큼 커서 이 간의 욕구와 나의 실생활과의 차이에서 간극이 공백이 좀 많이 보이실 거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